뭐 신용카드 혜택 이렇게 쓰면 좋다 이런 광고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면 이런 혜택 공부할 시간에 금융 공부를 하는 열정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나은 소비 지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벌고 쓰는 동안 신용도를 잘 관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뭘 해야 신용도를 잘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첫 번째는 내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년분들이 그런 특히 집을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 같이 큰 목돈을 대출을 받으실 때 이 대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상환 능력은 고려치 않고 그 정책에서 해주는 최대치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채무는 이제 원금과 이자 상환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재무 상담을 할 때 적정한 이제 대출 원리금 상환 기준은 월 소득의 30% 이하일 때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DSR 이런 맞아요. LTV 이런 DSR 같은 것도 보면은 막 70%, 50% 이러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절대 아니네요. 그 비율은 최대치로 해주는 비율인 거지, 그분의 이제 상환 능력과는 관계없는 그냥 지표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따로 평가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이용하실 때 되도록이면 1금융권을 먼저 두드려 보고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정부 지원 대출 같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 점수가 좀 이제 고신용자가 아니면은 이제 중저신용자로 인해서 1금융권의 대출의 이자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게 정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걸 이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데 가장 큰 비중이 금융생활 성실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연체는 이제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결제 대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소액이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연체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뭐 하루 이틀 전에 반복 일정으로 등록을 해놓고 네. 이때는 반드시 카드사 앱에 뭐 들어가거나 뭐 선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계좌 잔액을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말씀 주신 걸 들으면서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번거롭다면 체크카드 쓰시는 게 좋죠. 그쵸. 네. 그래서 체크카드 진짜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체크카드가 진짜 최고예요, 솔직히 말하면. 갑자기 네. 체크카드 찬양을 맞죠, 사실 그쵸. 네, 근데 그 요즘에 신용카드 그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 쓰시려고 하는, 신용카드 써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신용카드도 어떤 면에서는 단기 대출이거든요. 소액이지만. 맞아. 네, 그리고 막 개수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혜택 있고 저건 무슨 혜택이 있으니까 어디 갈 때마다 이제 그 카드를 각각 써서 하는데 카드도 너무 많으면 신용 점수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3개 미만으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윳돈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결제를 하시는 것도 전 권장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뭐 요즘에 뭐 TMI지만 그 여행 갈 때 쓰는 그 카드를 좀 알아봤더니 네.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런 게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 혜택 이렇게 쓰면 좋다 이런 광고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면 이런 혜택 공부할 시간에 금융 공부를 하는 열정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나은 소비 지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체크카드 사용을 좀 권장드리고 체크카드도 잘 찾아보면 혜택 있는 거 정말 많거든요. 이제 신용카드는 되도록이면 좀 줄여서 쓰자. 맞아요. 왜냐면 네. 방금 말씀 주신 게 지금 큰 맥락이 이제 신용관리 잘하는 방법에서 네. 연체 없이 성실하게 금융생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쓰면 굉장히 이 부분이 쉬워질 수 있다. 네. 그렇죠. 저도 여러분 체크카드 씁니다. 네. 정말 TMI죠. 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그리고 주 거래 금융기관에 꾸준히 거래 실적을 쌓는 것인데요.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제 뭐 은행을 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은행에서도 우리 은행에 어떤 예금 적금을 하고 있고 은행에서 이제 발급하는 카드 사용 이력들을 보고 이분이 어느 정도의 이제 소득이 있고 뭐 얼만큼 저축을 하고 이런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 뭐 혜택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이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사람을 평가할 데이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이왕이면 주거래 금융기관을 한 곳으로 정해서 이제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발급 뭐 그리고 대출이나 예적금 거래 이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마음속에 하나씩 떠오르는 그 은행이 네. 있으시죠? 거기. 그리고 뭐 이런 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재무 상담을 할 때 이제 재무 관리 측면에서 비상금 여부가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상금에 대해서 다들 이제 비상시에 쓰려고 남겨놓은 돈인데 내가 한 달 생활비를 이만큼 뭐 1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 쓰게 되면 이제 그 비상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비상금은 그런 비상금이 아니거든요. 진짜 비상금은 우리가 갑작스러운 뭐 실업이라든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상금을 본인 월 평균 지출의 3에서 6배 정도를 준비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월 평균 지출에. 그쵸? 네, 지출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냥 지출이 변동성 때문에 잘 뭐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월급을 기준으로 한 2달에서 석 달치 정도를 생각하셔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대출이 있어서 또는 그러니까 비상금이 없어서 퇴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말고 그만뒀을 때 다음 달에 카드값을 어떻게 갚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게 월 소득의 2~3배나 또는 월 지출의 3에서 6배 정도 정확한 금액을 찝어주시니까 훨씬 네. 뭔가 안도가 되는 느낌. 또 뭔가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아까 대출을 받는 순서도 1금융권부터 정부 지원 대출 그리고 2금융권 순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네. 2금융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버리면 네. 1금융권으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력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역수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소액 대출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순서대로 해보고 안 됐을 때 거기를 가는 거지 쉽다고 먼저 2금융권부터 이용하시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방금 말씀 주신 걸 듣고 오늘 자리에서 약간 지양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는 그냥 하면 안 된다. 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여러분. 표현입니다. 그쵸, 그쵸. 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대출을 잘 갚으면요, 신용도를 높이거나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막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연체 없이 잘 갚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출 중에 뭔가 좋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필요하면은 잘 쓰는 것도 요령인 것 같은데, 어떤 대출이 좋은 대출이고 나쁜 대출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좋다, 나쁘다, 뭔가 네. 평가가 들어간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준을 잡자면, 좋은 대출은 좀 생산적인 대출? 뭔가 이렇게 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제 좋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쁜 대출은 이제 소비를 위한 대출인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출의 예를 들면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집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전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집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은 자산이 되기도 하니까 자산 취득 목적이기도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좋은 대출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집을 담보대출 받는 경우가 이율 면에서는 가장 저렴한 이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좋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에 이 대출을 최대치로 받지 말자. 내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이제 좋은 대출도 잘 활용해야 이게 좋은 것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나쁜 대출의 예로 비싼 물건을 구입을 하려고 이제 할부를 쓴다거나 할부도 대출이죠. 네. 맞아요. 뭐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쁜 대출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소비하고 물건은 내 손에 쥐어지지만 내 뭔가 자산 증식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히려 반대죠. 나의 자기 만족을 남겨줄 뿐인 거죠. 또 이런 신용대출의 성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할부도 무이자라고 해서 무이자를 많이 쓰지만 그 기간을 좀 오래 쓰면은 그 이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쁜 대출과 좋은 대출을 이제 생산적인 대출이냐 소비를 위한 대출이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드사 대출이 거의 그런 대출을 소비성 대출을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이제 쓸 만큼만 쓰고 다 결제일에 잘 납부하고 할 수도 있지만 할부로 살 수 있네. 내가 지금
통장에 200만 원이 없는데 200만 원짜리 살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금방 그 소비성 대출을 쉽게 만드는 그 유혹이 괜찮 만만치가 않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현금 쓰는 것과 신용카드 쓰는 것 중에 현금 쓰는 것에 대한 우리가 더 고통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아. 행동경제학에서 아, 이제 지불의 고통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뺏기는 것 같은 맞아.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할부도 어떤 면에서는 200만 원을 10달 나눠서 내면 20만 원이라는 가격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불의 고통을 적게 오래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그건 오래 느끼면 안 되고 한 방에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할부보다는 일시불 사용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소비를 그 지불의 고통을 한꺼번에 느끼니까 오히려 안 해야겠다. 근데 사실 그 불쾌감을 보고 싶지 않죠. 느끼고 싶지 않지만 네. 어쨌든 항상 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대출 잘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갚는 게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대출이 많으신 경우에는 대출 목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대출 목록을 만들 때는 이제 어떤 부채가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만기는 언젠지, 대출 원금은 얼마고, 남은 원금은 얼마인지, 이자율이랑 이자 상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리스트로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눈에 이제 보기가 맞아요. 편하죠. 근데 이제 이것은 나를 객관화하는 작업이에요. 보기 싫어서 회피하시거든요. 근데 그 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맞아요. 나의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부채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두면 그때부터 이제 금리가 높은 것부터 이제 금리가 높다는 거 월 상환액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환액이 높은 것부터 갚으면 이제 월 납입 부담을 줄여갈 수 있으니까 금리가 높은 것부터 먼저 상환을 하는 것, 그리고 잔액이 적은 것, 이게 이제 숫자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네. 대출이 여러 개면 막 7개, 8개 되면 막 엄청 부담되거든요. 근데 그쵸. 그런 것 중에 금액이 크지 않은데 개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액 대출. 네,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갚아 나가면 대출 개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신용 점수에도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받은 지 좀 오래된 거, 묵혀서 좋을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잔금이 비슷한 대출이 여러 개이면 이제 기간이 좀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것이 신용 점수에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에 갚아야 될 것은 1금융권입니다. 아, 왜냐하면 금리가 제일 낮으니까 높은 것부터 상환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갚게 되는 것이 1금융권 대출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뭐 상금융, 이금융, 일금융 뭐 이런 식으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계속 갚아 나가서 신용 점수에 좀 회복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게 학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학자금 대출 지금 먼저 갚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저축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카드 대출부터 갚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 주세요? 일단 만약에 뭐 카드와 관련된 대출과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두 개 존재한다면 이제 카드 대출은 이금융권 대출이니까 네. 아무래도 학자금 대출보다는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런 경우는 이제 카드론을 먼저 갚고 그 이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출을 좀 저렴하게 받아서 저축 이자가 좀 더 높은 것에다가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질문도 많이 오,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청년 정책성 대출이 좀 저리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미 돈이 있지만 이제 그 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돌리고 대출을 더 크게 일으키는 거죠. 근데 머리로는 그게 맞아요. 맞아. 이율적으로는 숫자상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통제나 조절이 안 되면 이미 갖고 있는 돈으로 또 소비할 수 있고 맞아. 그러면 이전에 저리로 받은 대출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맞지만 되도록 여윳돈이 있으면 대출을 갚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막 네.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해요. 계산기 두들기면 그 말이 맞다.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얘기가 본론인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밸런스 가장 궁금합니다. 신용 관리를 잘하면서도 너무 불행하지 않게, 괴롭지 않게 현실적으로 지출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해요.
같아요. 저는 가계부를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뭐 정리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한번 살펴보면서 내 사용했던 내용들을 좀 잘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나에게 질문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서 쓴 것이냐, 니즈였냐, 원해서 쓴 것이었냐, 원치였냐. 아, 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내가 줄여야 될 지출들이 많다라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네. 객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이거 나한테 원하는 것이 네. 아니야. 아, 내가 이거 필요했지. 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필요는 진짜 여러분 없으면 네. 안 되는 그 필요고. 네, 맞아요. 나 뭐 예를 들면은 이 탕후루 필요했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사례를. 네네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대체할 것이 없는 경우요. 뭐 예를 들어서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화장실 가서 꼭 써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인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 중에 예쁜 옷이 보였어요. 근데 사려고 보니까 집에 비슷한 옷이 있어. 이거는 원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높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장바구니를 많이 활용해요. 네. 이 니즈냐 원치냐를 구분을 하려고. 왜냐면 이제 사기 전에 바로 즉시 결제가 아니라 요즘엔 즉시 결제 시스템 너무 쉽게 돼 너무 있어요. 쉬워요. 네, 그래서 일단 온라인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거를 이제 이틀 뒤에 다시 보는 거예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많이 구조조정이 됩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그 상담하실 때 2030 분들 상담하실 때 가계부 쓰라는 조언을 해주실 때가 또 있으실 거잖아요. 거의 항상 합니다. 그쵸. 그건 네. 필수다 거의. 네. 마치 식단 기록하는 것처럼 네. 필수인데 그러면은 앱으로 하는 거하고 이제 수기나 엑셀 중에서 어떤 걸 권장하세요? 이건 약간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어플로 이제 쉽게 빠르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요즘 뭐 엑셀이나 노션이나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네. 이제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 좀 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어플로 쓰면 아무래도 그런 세팅 자체를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고 다만 어플이 도와주잖아요. 네. 이제 카드 문자 오면은 그 이력을 알아서 자동 기입을 해주니까. 네. 근데 자동 기입된 걸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은 저는 어플을 이용하면서 가계부를 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 네, 이런 본다. 식의 니즈냐 원치냐를 옆에다 체크를 해놓는 거죠. 이제 비고란 같은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네. 그 옆에다가 한 번씩 이제 복기를 하면서 리스트를 보면서 이건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썼나 보다. 그런 식의 몇 번의 반복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에서 소비를 할 때 본인이 알아차려요, 먼저. 오. 그러면서 이제 실제 현실에서도 소비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을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가계부 쓰는 게 일이 아니라 밀린 일기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를 회고하는 거죠. 맞아요. 보통 이제 출근, 퇴근 하실 때 지하철에서 쇼츠 보지 마시고 한 10분이면 하거든요. 엄청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잘 그 루틴을 만드세요. 그게 저는 습관을 만들기 가장 제일 좋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출근길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출근길에는 어피트 뉴스토스트를 보고요. 퇴근길에 맞아요. 좋습니다. 루틴으로 만드는 거 너무 좋네요. 이제 저는 나만의 재무 목표를 세워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네. 돈을 저는 모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자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나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박적으로 안 쓰는 것보다도 좀 나에게 이제 베풀 수 있을 때는 베풀어 주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이제 쓰고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거나 죄책감 갖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나만의 재무 목표를 만들면 아까 200만 원짜리 뭐 예를 들어 노트북을 산다고 하더라도 노트북 지금 사용하는 게 느려지는 게 느껴지면 네. 당장 사야 돼가 아니라 좀 더 버텨보자라고 생각하고 그거 이제 재무 목표에 담는 거죠. 그쵸. 예를 노트북 들면. 구입 비용 이런 것들. 뭐 재무 목표라는 게 엄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예상되는 이제 소비. 그 소비가 좀 이왕이면 큰 돈인 경우 목표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재무 목표에 해외 여행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신용카드 결제해서 다음 달이라도 여행 갈 수 있지만 이제 목표한 돈이 모일 때까지 좀 참는 거죠. 이제 인내를 갖고.
신용카드 있으니까 할부로 다녀와야지가 아니라 그쵸, 재무 그쵸. 목표로 넣어놓고 그걸 네. 위한 쓸 돈을 저축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모아지는 돈을 보면서 여행 가서 이 돈 가지고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재밌잖아요. 아직 네. 안 갔지만 그 계획 세우면서 막 어디 맛집 있고 어디 마사지 좋은데 하는 거 있고 찾아보면 너무 즐겁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돈이 다 모이면 그 돈 안에서는 이제 2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우리가 정한 그 한도 내에서는 이제 돈 쓰는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쓰고 오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해야 되는 게 이제 지출 관리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출 관리를 한 것에 대한 보상처럼 이런 내 재무 목표에 나에게 이제 당근, 선물을 주는 것이 적절한 거지, 뭐 연말에 연말정산 뭐 13월에 월급 나왔다 해서 그걸로 뭐 여행 가야지, 좋은 거 사야지, 아니면 상여나 인센 나왔다, 이걸로 뭐 비싼 데 가서 뭐 먹어야지, 이런 예상되는 소비를 하지 마시고 이런 계획적인 소비를 하시면 이게 한 번, 두 번 달성되면 이제 효능감, 성취감 이런 게 느껴지면 맞아. 돈 관리하는 게 재밌어지실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도 상담 중에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보고 제이냐고? 아, 제이냐고 MBTI. 네, 저는 완전 P거든요. 아. 저의 성향은 수많은 P 여러분들 네, 할 수 희망 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누구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돈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재무 목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고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는 거에 대한 성취감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돈 관리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커졌고, 맞아. 재미있는 목표를 만들어서 이제 돈 관리에도 도움을 받고 하시면 분명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저도 청년들한테 이런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재무 목표에 대한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재무 목표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왜 돈을 모으고 있는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그냥 주변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돈들을 내가 결혼을 하든 집을 구입을 하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돈을 모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이유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나의 재무 목표를 시간을 내서 들여다 보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 집 마련하기, 빠른 은퇴하기 이런 목표만 재무 목표가 아니에요. 작은 이벤트라도 괜찮으니까 네. 그걸 위해서 얼마를 모아야지부터 시작하면은 성취감도 느끼고 효능감도 느끼고 나중에는 제일 돈에서 전 중요한 게 내 통제감이라 생각하거든요. 조금씩 작은 목표들을 네. 달성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1시간 꽉 채워가지고 말씀 나눠주신 우리 박수연 재무설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9시까지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만 저희는 인사드리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 40분 뉴스토스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